오병우 주임 식사하셨습니까? 예. 최순실은 도대체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온 걸 어떻게 알았을까? 저 김경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안철수를 추천합니다.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이 될 김경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의당 아니 이제 국민의당이 아니지 편집해 주세요. 편집 안 돼, 이거. 그래도 편집이 안 돼. 이런 거 편집 안 하면 뭘 편집해? 쉽지 않은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저는 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2월은 국정농단 재판 피의자들에게 운명의 달이 될 듯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최순실 씨까지 줄줄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어제는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도 있었죠.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양 복귀 시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묵시적 청탁, 명시적 청탁, 청탁이 없었다. 이제 이 세 개가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은 대통령과 이재용 사이에 승계 작업에 대한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에서는 묵시적이나 명시적이나 간접적이나 어떤 청탁도 한 적이 없다. 청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 면담이 있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은 5분 동안 시간상으로는 명시적 청탁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짧다 이거예요. 예, 그 행사장에서 예. 뒤 옆에 다른 재벌들도 있고 뭐 카메라 기자도 있고 경호원도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내가 승계작을 도와주십시오. 명시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은 혹여나 그 전에 만났을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내에서 자 우리 사정이 이렇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영향력 행사하면 충분히 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고 명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특검은 이제 주장하기 때문에 이 공차 면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특검은 명시로 청탁했다. 그런데 이제 애매모호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추가로 드러난 영차 독대 의혹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는데 재판부는 결국 영차 독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그 법적인 지원단의 이제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안봉근과 이제 김건훈 그 두 사람의 메모를 확실하게 이거를 이제 증거로 채택하는 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굉장히 꺼려했다는 거. 실제로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건훈 그 전 청와대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2년 후에 작성된 메모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작성된 메모 중에서 날짜 틀린 것들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이 증언을 했지만은 그 얘기했잖아요. 그 전날 메일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말씀 자료, 삼성 말씀 자료고 그 말씀 자료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만났다는 얘기다라는 건데 이분이 그걸 얘기를 할 때도 확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였다라고 생각한다. 였다가 아니라 그냥 라고 나는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본인이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유죄 판단을 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상당히 좀 거의 명확하게. 그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정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특히 이제 두 사람의 진술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확실히 이것 아니다. 딱 떨어지게 물증이 떨어지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 측 입장은 뭐 차적 조회가 없지 않느냐라는 거 하고 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확실하게 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 재판부는 이렇습니다. 정말 두 변호인 측과 검찰 측, 또 그 검찰 측과 이 피고인 측의 의견이 팽팽할 때 그리고 판단이 좀 어려울 때는 피고인 이익에 우선하는 판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판부도 굉장히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재판의 원칙, 피고인 이익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아마 따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양쪽에 이제 그 영차 독대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싸움은 결국은 뇌물의 유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갈림길에서 이제 큰 건데 삼성에서 승계라고 하는 절실성을 갖고 청와대라고 하는 힘을 빌어서 인위적인 작업을 통해서 승계가 이루어졌다.
라고 이제 1심 재판부는 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삼성은 승계 작업이 아니라 이미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주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돼 있어요. 승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굳이 외부의 힘을 빌어서 승계가 이루어져야 될 절실성이 없었다. 그러니까 승계는 있었지만 승계 작업은 없었다. 이게 이제 삼성 변호인 측의 변론이죠. 네. 결국은 검찰이 특검이 네. 이쪽 삼성 변호인의 방패를 뚫지 못하고 무릎을 꿇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변호인 측이 내세운 증거들 예. 이런 것을 결국 못 뚫고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의사는 있었으나 그렇죠. 행위가 없었다. 이렇게 본 거죠. 글로벌 기업 삼성 오너의 운명이 걸린 재판인 만큼 해외 언론의 관심도 대단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이란 기업 자체가 워낙 글로벌 기업이고 그러게요. 삼성이 애플보다 더 큽니다. 매출이 더 많아요, 사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경제지 위주로 삼성전자 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대해서 많은 기사를 쓰고 있죠. 이재용 회장이 속된 말로 참 안 됐다. 그리고 뭐 삼성을 위해서 재판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기사를 쓰고 있죠. 뭐 혹자들은 이것이 뭐 삼성의 로비 때문에 썼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 사람들은 경제적 관점에서 경제 컬럼니스트이기 때문에 무슨 경제적 관점에서 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전 세계 언론이 관심을 쏟고 있다. 이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이상해요. 제가 봤거든요. 예. 봤는데 이게 쫙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그 기사가 네. 두 개의 신문에 실리거든요. 근데 둘 다 재벌계 신문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뭐 어떤 건가 그랬더니 외국에서는 이런 식의 그 경제 범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세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하는데 이 사람들 논조를 보면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경제 저널리스트 카타야마인데 셀러리맨 출신 경영진은 한계가 있다. 이건 재벌 체제 인정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잖아. 이상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사람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일본 기업들이 한국을 다시 복수할 때다. 한국한테 잃은 땅을 회복할 때다. 뭐 이상한 뭐 어법들이 있잖아요. 장군이 없으니. 네, 근데 그 얘기는 내가 한국에서 듣던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좀 나는 이상해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지금 이거는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있죠. 분명히 있죠. 네, 있죠. 그렇지만은 해외에서 볼 때 이 의견들이 이제까지 많이 얘기가 됐던 거예요. 이 삼성 이 사건 전부터. 예를 들면 일본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재벌의 문제점. 근데 일본은 재벌 해체를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재벌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경제 학자들 사이에 이 논란이 있어요. 즉 뭐냐면 재벌이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굉장히 급성장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카타야마라든가 이런 많은 경제학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너는 리스크를 안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른바 고용사장, 고용된 CEO들은 리스크를 안지 못한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보면은 그 월스트리트라든가 그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스탑 옵션에다가 또 잘릴 때도 패키지 딜 받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자기는 챙기는데 기업은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삼성이라는 한 그 회사가 이 정도의 사회적인 또는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는 분명히 한국의 커다란 자산인데 이 자산을 한국에서 너무나 크게 흠집내고 있다 스스로. 삼성의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재벌 시스템의 이제 한계를 보여준 건데 어쨌든 의사 선택의 신속성 이것은 또 재벌의 많은 폐해도 불구하고 굉장히 장점으로 봤던 겁니다. 신규 투자를 할 때는 사실 오너들의 오너십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과거 예를 들어서 반도체 투자를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에 대해 투자를 할 때 다 미친 사람이 그랬어요. 그렇지만 오너였기 때문에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주영 회장이 울산에다 조선공단 만들 때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한국의 현재 재벌 시스템을 끌어왔던 오너십의 어떤 장점이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현대 경영 시스템이 과연 그게 장점을 얼마나 작용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은 있죠. 신규 투자를 할 때 사실 오너 아니고는 결정을 쉽게 못 합니다. 네. 그러니 그 오너의 신규 투자 결정이 정말 정당하고 바르면은 잘 나가는 것이고 틀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과거의 재벌 체제가 어떤 부분에서 효율적이었을 거예요.
또 어떤 부분에서 비효율적이고 뭐 나름대로 그게 오랫동안 유지된 데는 순기능한 부분이 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잖아요. 권력하고 이렇게 그리고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정말 급속하게 성장하고 잘 나가는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경영하는 데는 삼성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지금 삼성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오너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이것이 그걸 유지한다 하더라도 과연 과거와 같은 그 형태로 이게 가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논의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삼성을 참 아끼고 우리 기업으로서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삼성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기본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나라가 이 삼성이라는 그 기업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이라든가 또는 해외에서 삼성에 대한 신인도라든가 또 앞으로 우리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진 교수 말 다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참 고민스럽지만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한편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우병우 전 수석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란히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그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원래 이제 법원에서 판사들 뭐 감시하는 리스트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였는데 뭐 조사하는 없다고 과정에서 엉뚱한 게 드러난 겁니다. 예. 원세훈 전 국정원의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 선고 전후로 해가지고 청와대와 법원이 교감한 정황이 이제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2심 재판에 대한 동향 등을 갖다 이제 법원 행정처가 청와대에 알려주고 그다음에 유죄 판결이 나오니까 사법부의 진위가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우려 섞인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이 뭔가 지시한 듯한 느낌들, 항소심 결과 이걸 갖다 이제 전원 합의체에다 보내라.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그 증거 능력 부분들을 문제 삼아라라고 했는데 아주 교묘하게도 정말 전원 합의체 회부가 돼가지고 또 그 증거, 그 문제 그걸 가지고 2심 판결이 뒤집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려가 버립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선 댓글 개입한 게 1심에서 국정원법은 유죄, 그다음에 선거법은 무죄가 났거든요. 근데 2심에서 선거법, 국정원법 다 유죄되면서 실형 3년이 나옵니다. 자, 근데 선거법이 유죄가 되면요,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했던 그 선거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불법 부정선거라고 하는 정통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난 것을 무죄로 돌리려고 하는 과정에 우병우가 개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판사들의 이런 성향 파악한 것도 문제지만 대법원을 청와대 밑에 두고 실질적으로 재판에 관여하면서 이 흐름을 돌리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보다도 몇 배 더 위중한 건이죠. 이거 헌법 위반이에요, 이건. 양승태 대법원장의 평생의 꿈은 뭐냐면 상고법원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대법원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대법원은 14명인데 중요한 사건이 헌재로 가면서 헌재가 계속 대법원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 같으니 지금 14명의 대법원은 그대로 두고 3심에 올라오는 일반 형사재판이나 이런 것을 따로 처리할 수 있는 상고법원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양승태 대법원장의 평생의 수건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내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상고법원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논리가 계속 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양승태 대법원장 입장에서 청와대 설득해야 되는데 청와대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건은 원세훈 국정원장을 선거법 유죄 된 것을 되돌려서 이 판결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청와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청와대 출장소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본인의 권력욕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건 이제 헌법에 위반된 일이에요. 행정부의 권력이 사법부에 영향을 미쳐서 재판 결과를 바꾸려 했다는 것은 엄청난 짓입니다. 그 있어서는 안 될 짓을 했고요. 어찌됐든 우병우 수석이 그 당시에 법원 행정처 차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차장하고 통화를 해서 청와대 뜻인지 본인 뜻인지 모르겠으면 전달해서 이것도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과연 재판 상황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지금 양론이 있는 거예요. 소부에서 이견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13대0을 나왔느냐 하면 소부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간 겁니다. 당연히 그럼 전원합의체 가는 거예요. 전원합의체 간 것 자체가 압력 때문에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법원 판사들 전부 이번에 굉장히 열을 받아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화나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
대법원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고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마저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뭐 신뢰가 다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을 불러다 조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사법부가 난 사실 걱정이에요. 네. 우리 사법부가 이제 갈갈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 안 원장 말에 동의를 하고요. 원래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13대 0이에요. 13대 0이면 그 대법관 구성이다라는 게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13대 0이 나오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대 0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청와대에 하명을 받아가지고 판결을 내렸다라고 보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뭐 심의한 결과라고 좀 보는 네. 게 좋고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병우 씨가 어떤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양승태 씨가 중간에서 힘을 쓴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 것 같고 그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문제는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13대 0의 판결을 내렸는데 그 전원합의체에서 내린 판결이 이제까지 전원합의체에서 내린 판결과는 너무나 이 수준이나 이런 게 맞지 않는 걸 전원합의체로 끌어온 겁니다. 그냥 유무죄로 나왔으면 무죄 취지로 일치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분들까지도 이러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처럼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한 거는 듣도 보도 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법부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사법 서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 이 사법부에서 일어난 블랙리스트 문제라든가 또 그동안의 재판 결과에 이 청와대의 그 관여 문제라든가 이런 걸 이번에는 반드시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른바 판결에 대해서도 매우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고 때로는 비판의 여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손을 댔다 또 우병우가 역할을 했다 이런 말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재판을 보이콧했나 했더니 자신도 이렇게 사법부에 대해서 좀 약간 손도 쓰고 이랬기 때문에 남들도 아마 그럴 줄 알고. 남들도 그럴 줄 알고 나는 이런 부당한 재판 못 받는다. 정치적인 보복이다. 이게 결국은 자신이 이제 던진 그물에 자신이 이제 발목을 담근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우스꽝스러운 생각도 해봤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사법부, 뭐 검찰도 마찬가지지만은 상당히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그 지점까지 거기까지 빨리빨리 도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2018년 국민들의 첫 급여 명세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받으신 분도 있고 아직 받지 못한 분도 더러 계실 텐데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된 최저임금액은 시급이 7,530원이고요. 그럼 1급이 대충 66,240원이 되고 일일 8시간 기준으로 할 경우엔 월급이 157만 3,770원. 그러니까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인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약 16.4%가 오른 금액입니다. 17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이었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사회적 공감대하고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한 달 내내 일해도 157만 3천 원 매일 13시간씩 노동해가지고 2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전년에 비해 가지고는 상당히 높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절대량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민망한 수준이죠. 효과가 없는 거죠. 정작 그 효과를 받아야 될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편의점에 같은 경우는 알바들이 자리를 물러나게 되고 그다음에 편의점 아저씨하고 아주머니가 12시간씩 교대로 해가지고 뭐 이러다가 못 살겠다. 편의점을 닫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 알바생, 마트의 캐셔, 경비원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자영업 하는 분들은 지금 접을 것인가 말 것인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 예측이 됐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대책도 뭐 지금 문제는 있지만 시행이 됐던 거고. 네. 뭐 우리가 예가 있었어요. 선례가 있었는데 한때 이제 10몇 % 올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초반에 잠깐 고용이 줄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늘었거든요. 그리고 당장 문제가 되는 뭐 자영업자들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일자리를 아르바이트생들 막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득보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안 나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더 많은 세금을 받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언론에서 하나도 안 나오고 지금 예상되는 그 문제 그 사람들의 이제 볼멘 목소리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최저임금제가 정말 나쁜 놈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최저임금 문제는 우리가 양 측면을 봐야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어려운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는 당연한 거죠. 또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계층이 있습니다.
이제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자영업자가 통해서 한 560만 명인데 자영업자분들이 일단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직접 일해버리지. 아예 캐셔를 쓰지 않고 한 3천만 원만 더 기계 한 대 사오면은 5명분을 24시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교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올리는 건 당연히 이제 올려서 생활수 높이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럼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냐? 나는 어쩌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더욱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각지대가 뭐냐. 이 최저임금하고 정말 관계없을 정도로 어떤 일자리라도 좋다. 100만 원이라도 한 달에 벌었으면 좋은 이른바 미숙련 노동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 사각지대가 됐죠. 그다음에 그 안정자금이라는 게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것이 30명이 안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1인당 13만 원을 정부가 보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도 안 돼요. 그것을 받겠다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뭐 고용노동부에서는 뭐 길거리에 나와갖고 설득을 해라. 이걸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다. 모르긴 왜 모르냐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안정기부금을 받으려면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4대 보험료가 그 영세 사업장의 그 공장장 그 주인으로서는 계속 나가야 되지만 이 일자리의 그 고용 안정기금은 정부에서 딱 1년이 나와요. 그럼 1년 받자고 우리가 4대 고용보험을 다 들으면은 공장 문 닫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공장지대가 많은 몇몇 지역에는 사장님들이 문을 닫기로 아예 그 결정을 해가지고 돌아가질 않고 있는 공장도 상당히 있어요. 지금 시행된 지 한 달 됐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체감이 오기에는 요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당장 그 연초가 되니까 물가가 또 계속 오르거든요. 근데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검증도 안 된 그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 환율 문제, 원자재 인상의 문제, 시기의 문제 이런 거로 여러 개로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건데 검증되지 않은 이런 논법으로 일자리 오르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한 측면이 있고 자, 일자리 안정자금을 여기서 같이 붙여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3주를 풀겠다는데 지금 시작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1월 말까지 신청한 게 1%예요. 자, 이게 급여가 1월 15일부터 2월 15일, 그러니까 2월 말쯤 돼야지 어느 정도 신청하는지 이게 좀 보인다. 아직 이거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다. 1% 정도잖아요. 한 달 동안에 1%면은 이거는 꽝이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정말로 30인 미만에 있는 한 대여섯 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이 있어서 공장하는 분들. 그랬더니 그분들은 뭐냐면 이거는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적어도 뭐 300인 이상 되는 데서 그 정도로 보조를 해주면 뭐가 되겠지만은 지금 10명 놓고 하는 데서 이거를 보조를 해갖고 우리가 4대 보험 내주고 공장 문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1%라는 거는 이 정책이 전혀 먹히지 않는 정책이라는 걸 이 정부도 고집 부리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책이 나와야겠네요. 이분들이 원하는 거 보면은 세제 혜택이에요. 세금을 감면해달라. 그러면 정부는 그런 식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서 일단 고용이 창출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5개 정당 모두 최저임금 10,000원 올리는데 동의했어요. 차이가 있다면 시점인데 유승민, 심상정, 문재인은 2020년까지예요. 네. 홍준표, 안철수는 2022년까지인데 2년 넘는 거예요. 네. 지금 2020년까지 10,000원이냐, 2022년까지 10,000원이냐, 네. 그 차이가 얼마냐면 300원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7,230원 줘서 안 망하던 나라가 7,530원 주니까 망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최저임금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인색했잖아요. 너무 인색했고 그동안에 해오지 못했던 것을 16.4%를 올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경제 상황이 있었고 2, 3개월 동안 시행해보고 4월 가보니 이번 시행한 게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에 속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갖고 딱 봉쇄를 해버리니 아니 경제가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지. 실험 대상 아니라 올려주면 낫다니까 1년만 좀 기다려봐 날 믿고 안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죠. 홍준표 씨 같은 경우에는. 물어봤습니다. 뭐가 다르냐 당신. 어차피 당신도 10,000원이고 저쪽도 10,000원인데 뭐가 다르냐라고 했더니 내 공약은 정부가 돈 대줘서 해주는 게 아니다. 그럼 정부가 돈 안 대주고 그럼 스스로 알아서 해라. 오는데 그거 어떡할 거냐라고 했더니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서 말할 수 없다. 대통령 되면 얘기해 주겠다. 지금 무대책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요거 자체가 최저임금 정책은 전 세계가 다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미리 예상한 거예요. 하도 비판이 많으니까 이러이러한 비판들이 들어오니까 미리 예상해서 그걸 없애기 위해 가지고 완충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들어왔는데 작년에 2017년에 우리가 7.4%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16.4%라고 2배 이상을 하니까 이래서 자영업자는 이런 반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수입이 안 늘어나는데 나는 팔아봤자 한 달 200만 원 벌까 말까 한데 계속 올려주라고 한다면은 나는 올릴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범법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최저임금을 더 이상 더 내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스피드를 조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그리고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냐는 거죠. 아니 저는 지금 볼 때 7% 올려갖고도 우리 시장이 그렇게 요동을 쳤기 때문에 1년에 한 4%에서 5%씩 순차적으로 올려서 저도 최저임금 많이 받는 나라를 원합니다. 그거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렇게 거부 반응과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뭐 한 근데- 4에서 5%.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아니 물가 인상 이명박- 못 따라잡으면 이명박- 가중소득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그런 식으로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럼요. 지금 그것 때문에 대선 때 보수 진보로 가리지 않고 다섯 당 후보가 모두가 최저임금을 갖다 10,000원으로 대폭 올리겠다고 인상을 한 겁니다. 네, 같은 얘기 옛날 반복이니까 얘기를 다시 반복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최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77%에서부터 83%가 우리 사회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 소득원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게 너무나 절실한 사회적 과제이다. 아니 근데 이제 지금 말한 문제는 게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저기 봉도사 얘기한 게 내가 질문해 보세요, 그럼. 네, 뭘 보통 이해가 때는 봉도사가 얘기한 거 내가 다 옳다고 하고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자 최저임금을 못 미치는 70%에서 80%의 사람들이 핵심 가장이다. 예. 그럼 그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을 위해서 있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은 그 일자리의 보존이 중요한가? 여기에서 우선순위는 내 일자리를 절대로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생각하시냐고요?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네. 사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최저임금이 인상함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장하는 학자들마다 그다음 통계치마다 틀린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그래서 그건 설명했잖아요. 말하자면은 대기업이라든가 30인 이상의 공장 같은 데는 이미 최저임금에 관계없이 고용과 생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바 영세 사업자 그리고 비숙련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 고용이라는 거는 선택하는 상품인 거예요. 특히 공급과 수요 면에서 여기서 어그러지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게 볼 때. 문제는 이제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두 분은 네. 최저임금을 올리면 무조건 일자리는 없어진다라고 하는 아니, 그게 전제 아니죠. 제가 이야기 그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미국의 지금 보면 이렇습니다. 너무 일방적이에요. 이 효과 아무도 몰라요. 지금 실행된 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무슨 통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런 통계도 없이 그냥 여기 들으니까 그렇다. 쟤한테 들으니까 그렇다. 여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 하더라. 이거 가지고 정책을 지금 전환하거나 할 수 언제쯤 되면은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가능할까요? 일자리 안정 대책이다라는 게 1년 동안 주잖아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걸 할 경우에 단기적으로 충격이 오지만은 네. 한 1년쯤 지나게 되면 그것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추정하는 기간이 대충 1년이에요. 네. 그 효과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돌아와가지고 선순환을 하기까지 견디기 힘드니까 그때까지만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서민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최저임금뿐 아니라 다른 제도들도 이 꼭 잘 맞아야겠죠.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 어떤 보완점이 필요할까요? 저는 시장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나에게 이득을 주는 그런 제도, 세금 감면을 정부가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최저임금 이게 지금 실행되고 있나요? 안 되는 데들이 더 많죠. 안 되는 데가 더 많거든요, 실제로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상여금 같은 것들을 갖다 기본급에 넣는다라든지 굉장히 많은 꼼수들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시할 전면적으로 실행도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전면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 보통 최저임금 2년에 한 번 올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한 2년 정도 지켜봐야지 그 효과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인상하게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꼼수 부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계속 문제가 되는 예. 말만 형식적으로만 최저임금을 도입했지 사실상 안 도입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굉장히 많은데 실행도 안 됐고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막 공격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좋은 자세가 꼼수를 아니라고 봐요. 부린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반응입니다.
곱슬 부린다는 자체가 시장에서 거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최저임금 이 정책을 보면서 모든 정책은 선의만으로 될 수가 없다. 결국 정책 국가 운영은 결과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선의는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누구나. 내가 볼 때는 뭐 우리나라 뭐 알바생들 또는 노동자들이 뭐 엄청나게 고임금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못 받고 자영업자도 있거든요.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네, 예. 자영업자도 많이 못 버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많은 코스트가 뭐겠어요? 임대료라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 같은 것들을 한번 임대 계약을 맺으면 그게 10년에서 15년을 가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약을 딱 해가지고 뭐 1억 들여가지고 딱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배로 달라고 나가라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게 1억 아주 들여서 장사가 하게 잘된 되면은 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5년 계약을 맺어요. 인테리어 비용을 크게 들 경우에. 2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네, 5년 안에 1억이나 2억을 뺄 따르면 수가 있냐는 거죠. 네.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소득에다가 이런 한계를 넣어야 되는데 또 이런 정책을 펴게 되면 또 난리가 나요. 이건 사회주의잖아.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문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실률도 높은데 임대료가 너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서포트하거나 지원해 줘야 될 건 뭐냐면 유럽 수준으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12년 정도까지 임대 안정적 기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좀 파고들어 한 10년, 10년, 12년, 10년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이게 뭐가 있냐면 이제 물가 수준과 아까 생활비 수준이 대도시와 지방도시 차이가 굉장히 커요. 기본적으로 주거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을 A, B, C, D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도쿄 같은 경우가 958엔이에요. 오사카가 909엔, 뭐 오이타 같은 데는 737엔입니다. 도쿄하고 200엔 차이가 나요.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그렇다면 2,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역마다 지역마다 A, B, C, D 구역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는 나라가 달라요. 서울 같은 경우는 생활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뭐 젊은 친구들이 조그만 뭐 지하 원룸에 산다 하더라도 서울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겁니다. 이걸 고려한 최저임금 제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임금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지방은 생활비 아무리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삶의 기준을 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최저임금도 그 지역에 맞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데요? 지난 한 8년 동안에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있다 보니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뭐를 시행을 했냐면 그 지역별로 생활임금을 도입한 지자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7,530원 최저임금을 하면 7,530원 밑으로 내리지 말라라고 하는데 최고임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지난 7, 8년 동안 있었는데 이게 댐으로 그 요구를 물을 막듯이 딱 막아놓은 겁니다. 그러다 댐을 터놓으니까 물이 쫙 쏟아진 거거든요. 그때 졸졸졸 흐르게 일정 정도 올라가는 물가 인상분하고 좀 맞춰줬으면 이렇게까지 충격이 없는데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속도 조절하자. 지역적으로 탄력성을 주자. 이런 거는 아니 이런 분이 야당 대표 해야 된다니까요. 제 얘기가 충분히 의미 있는 지적이에요. 근데 밀어주세요. 이번 서울시장 나오세요. 나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야당이나 일부 보수 언론에서 하는 비판은 너무 무대뽀로 비판을 하다 보니까 그럼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극심한 갈등 끝에 결국 갈라서게 된 국민의당이 본격적인 호적 정리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새 출발을 공식 선언한 곳은 통합 반대파 쪽이었는데요. 그중 한 분이 서둘러 우리 외부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사회자 멘트가 틀렸어요. 제가 찾아온 게 아니고 예. 이 방송이 나를 불렀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나왔어. 그렇죠. 스카 요정 김경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민주평화당 창당대회를 치르자마자 방송에 출연한 민주평화당 의원이 될 김경진 출연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환 원장님께서 네. 반갑게 웃으면서 아니 사이가 좋으세요? 그 당이 큰 당 소속이면 국회의원이 초선이건 아니건 무게감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쪼매리당 조그마한 당 소속이면 아무리 다선이라 그래도 좀 힘이 없어 보이고 좀 찌그러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편안한 안도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안 선배님께서 참 불쌍한 놈 한 놈 또 왔네. 아니 나는 아까 소개에서 스카 요정이라는 표현 가지고 네. 갑자기 전라도 사투리로 어째스까 이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웃은 거예요. 아 목포시죠.
자, 지난번에 우리 외부자들을 찾으신 박지원 전 대표께서는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사랑하니까 돌아오라. 절대 분당돼서는 안 되고 지금도 저는 사랑하고 있으니까 돌아와라 합니다. 김경진 의원께서도 안철수 대표를 아직도 사랑하셨을까? 아닌데요. 김경진 의원이 이런 말씀하셨죠. 정직한 모범생 안철수가 좋습니다. 대승적인 결단과 양보를 할 줄 아는 안철수가 좋습니다. 이거 어디서 하신 말씀이죠? 선거 때 나가서 열심히 선전할 때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어디 찬조연설 같은 거였어요? 예, 찬조연설도 했고 네. 방송 토론회도 했고 또 뭐 마이크 잡고 그냥 뭐 차량 위에서도 했고 아마 저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네요. 예, 그땐 진심이셨죠? 파라는 진심이었고 이하는 제 권력력이 들어있었다고 봐야죠. 근데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8알이 사랑이었다면은 그 사랑이 이렇게 금방 선거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3알, 4알은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련이라든가 그 애증이라든가 왜 복잡한 감정 있잖아요, 인간에. 너무 세게 물어보지 마세요. 여기 이 누님만 조심하시면 아, 돼요. 그래요? 네. 아니에요. 뭐 안철수가 좋은 7가지 이유를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랬던가요? 야, 그래 정말 명언이세요. 예, 문장도 좋으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진심으로 꽂히기 때문에 네. 예, 좀 수정을 좀 한다면 자, 첫 번째 정직한 모범생 안철수가 좋습니다. 이 문장을 좀 다시 써야 된다면 어쨌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고요. 가끔은 현실적이기도 하더라라고 표현을 바꾸면 무난하겠죠. 네. 진보 보수로 편 가르기를 하지 않고 안철수는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아서 좋습니다. 당 내부에 분열이 있든 없든 네. 탱크와 같은 추진력으로 대승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안철수다. 라고 약간의 단어를 바꿀 수 있겠네요. 근데 계속 찬조연설 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문장만 들으면은 들으면. 그렇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아니, 있겠어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두 당 사이의 합당 정도라면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봤어요. 가능할 수 있다고 봤는데 다만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는 중도 진보당이고 하나는 중도 보수당이잖아요. 색깔들이 좀 달랐잖아요. 그러면 밥솥에서 섞이고 압력을 누워서 이게 같이 가공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뭐든지 이게 발효되고 익혀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조금씩 내부 사람들에게도 스며들어서 마음이 변하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도 설득을 해가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보면. 근데 30분 내지 1시간이 필요한 걸 3분 만에 꺼내가지고 우리 먹읍시다라고 얘기하면.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잔치가 요즘은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예, 김 의원님 요즘은 밥도요. 2분 만에 짠 하고 누르면은 즉석밥이 아주 맛있게 나와요. 그건 즉석밥 얘기고요. 예, 근데- 이건 정당 합당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이런 거에 보면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데 필요한 프로세스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나는 우주고 나는 신이고 나는 전지전능한 당대표니까 내 방식대로 가면 너희들 전부 다 되는 거야. 무조건 이 결론에 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는 대통령병 환자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답 안 하겠어요. 답 안 하겠어요. 아, 쓸까요 정이 답을 안 하시죠? 전 몰라요. 우리도 묻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이풀기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따끈따끈한 신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른정당과 합당 작업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미래당 의료 결정을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이라는 당명 마음에 드세요? 괜찮아요. 민주평화당.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민주당으로 이렇게 입에 익은 거는 좀 있잖아요. 평민당 네. 뭐 이렇게 해서 예전에. 과거 평민당 1987년 대통령 선거 때 사자구도 때 예. 호남 세력을 바탕으로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민당 그걸 굉장히 연상시키고 아마 그때 영광이랄까요? 또 그때 호남민들의 그 단결시켰던 그 이름에 대한 향수를 굉장히 노려지지 않았는가? 실제로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도 분명히 있었고요.
정동영 의원이라든지 이제 또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추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평화를 좀 강조하자. 또 김근태 고문 어떤 민평면 있지 않습니까? 민평 당이지만 그래서 김근태 고문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또 민평면도 괜찮았기 때문에 민주평화당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현재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분열이 돼가지고 이제 나뉘게 되는데 민주평화당 입장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20명을 넘어야지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고 원내 교섭단체 있는 거 없는 건 뭐 하늘과 땅의 차이일 것이고 지난번에 정동영 의원 나와주셨을 때 굉장히 낙관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안철수 대표를 따라갈 수 있는 의원들이 13명 정도 그다음에 중도 왔다 갔다 하신 분이 한 대여섯 명 나머지는 다 우리 쪽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까보니까 또 반대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저희도 17명 중에 창당에 이름을 올리겠다는 17명 중에 지금 3명은 비례대표들이거든요. 법적으로는 여전히 저쪽으로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안철수 대표 쪽에서 제명을 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소속은 저쪽 합당한 신당 소속이래 사실상 각각의 경우에 표결권은 우리하고 똑같이 할 거예요, 보면. 그다음에 이 지금 중도에 있는 의원 중에 호남권 중진 의원 2명 정도는 저쪽으로 갈 것 같아요. 저쪽으로? 네, 그러니까 안유당으로. 그리고 4분 정도는 저희한테 올 것 같아요. 오든지 아니면 최소한 무소속으로 남든. 평화당으로.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평화민주당이 설사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쪽에서 그렇죠. 캐스팅 보트를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캐스팅 보트를 평화민주당이 하게 된다. 어느 쪽도 사실은 우리도 그렇지만 안철수 의원 쪽도 캐스팅 보트를 잡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한 석, 두 석을 갖고 이렇게 숫자 노름한다는 게 정말 그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민주평화당을 이렇게 만드는 분들도 편안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치라는 거는 그때그때의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진짜 누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또 정치거든요. 지금의 이 숫자도 굉장히 허무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그래서 저희도 굳이 뭐 교섭단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연연하지 않습니다. 교섭단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통합반대파의 무더기 징계 카드를 내놨는데 어떻게 보세요? 179명을 징계를 했죠. 징계한 이유가 창당 준비위 그 모임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당원당 규정이나 정당법에 내가 A당 소속으로 있으면서요. 그 당이 마음에 안 들어갔고 B당을 창당하기 위해서 창당 준비나 이런 모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정당법에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안철수 대표가 하는 입장을 보게 되면 무척 정치적으로는 이율배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그냥 철저하게 당을 좀 사당화시켜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자, 비례대표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출 절차에 의해서 비례대표지만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당 소속 전리품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개별 입법기관이거든요. 새로운 정치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은 법정까지 가는 이혼하지 말고 합의이혼을 깨끗하게 털어줘라. 근데 그거는 안 털어주고 당에서 이렇게 징계 179명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 역대 최대 인원이에요. 이런 거 징계 많이 하는 정당은 좋은 정당 아닙니다. 그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 명단에 이름도 안 올렸는데 징계 대상에 올라가 버렸거든요. 이건 도대체 뭐냐라는. 이게 철저히 당을 개인 전유물로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번에 굉장히 그 통합하는 흐름에 그냥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 방식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게 첫 번째 일단 명분. 예를 들어가지고 좀 긍정적인 명분을 좀 들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기껏해야 지방선거 치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명분밖에 안 되는 데다가 절차인데 그 절차가 상당히 박정희식이에요. 막 당무위 만들어가지고 뭐 그 규정을 계속 바꾸잖아요. 바꾸고 막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이 그 옛날 뭐 70년대식 같고 이게 군이 하려고 했던 새정치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마지막으로 매너입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유승민 대표가 더 원칙적이야. 우리 뭐 숫자 연연하지 않겠다. 딱 25명만 돼도 된다. 그런 다음에 그 비례대표를 출당시켜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입장이 달라서 그렇다고 봐요. 저는 안철수 대표는 통합의 이 문제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진 교수가 얘기한 대로 그런 문제점이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안철수 대표를 뭐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정치라는 현실에서 볼 때 정말 돈키호테적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기운이 온다면은 그걸 한번 우리는 두고 한번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이상든 의원은 저는 그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는 정말 현란해갖고 더 정신이 없어요. 맨 처음에는 환경운동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구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그런 컬럼을 또 많이 쓰셨어요. 그러다가 이해창한테 갔고 그다음에 이해창에서 안 되니까 또 이제 박근혜한테 갔다가 거기서도 또 안 되니까 다시 이 안철수한테 갔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다 배신자들이라 이거예요. TK의 배신자는 유승민이고 호남의 배신자는 안철수다. 글쎄 누가 누구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근데 이런 것이 정치라는 거죠. 진 교수님. 정치가 얼마나 이해 집산적인가. 당이란 건 어찌 됐든지 간에 같은 철학과 정책과 이념을 같이 한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런 결사체인데 좀 안철수 대표가 좀 궁색해 보여요. 그 숫자 때문에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그다음 비례대표 의원들은 풀어주는 것이 그 본인들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치 도의상을 맞지 않나 싶어요. 제가 알기로도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아마 평민당 창당하실 때 본인이 탈당해서 아마 밖에서 창당 작업을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예. 이기택 그 대표하고 견해가 틀렸고 네. 그리고 당사 이런 등등을 다 다 자산 나왔어요. 그쪽에 다 넘겨주고 김대중 총재에 따르는 사람들만 와서 별도 창당을 한 거예요. 보면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뜻을 달리할 수도 있고 가까이의 길을 갈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무익하고 무용한 징계 싸움 할 이유가 없는 그리고 거예요. 비례대표 의원들은 어차피 가도요. 표결이나 이런 거 들어갈 때 캐스팅 보트 하면서 그 탈당이나 제명을 안 시켜고 있으면은 결국 이쪽에 표를 던질 사람들. 아니 그 비례대표 의원들은 계속해서 그쪽 당에 반대되는 표를 던질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나 징계해줘, 나 출당시켜줘, 나 제발 쫓아내줘. 그것도 그냥 시끄럽게. 예. 시끄럽게. 그거는 그 당만 느끼는 예. 그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정치 전반이 치르는 거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열받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 와. 그 민주평화당이 이제 창당되면은 전국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당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전국 정당을 목표로 하는 거고. 노력해야죠. 아니, 현실적으로 흰소리하는 건 쉬워요. 뭐 우리 지역에서 누구 올 겁니다. 새로운 인재 영입할 겁니다. 말은 쉽지만 결과는 담보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최소한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현재 어쨌든 호남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 현실이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전국 정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그 정도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민주평화당 소속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호남 정치의 복원, 호남 정치를 많이 하는데 이제 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걸 좀 이해를 못합니다. 호남 정치가 뭔데? 호남 정치가 무슨 이데올로기인가? 과거 자민령만 하더라도 충청 플러스 TK 지역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들어갔었어요. 들어갔었는데 지금 현재 자꾸 호남만 강조하다 보면 스스로 외소화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실제 이제 국민들에게 현실로서의 모습으로 그런 측면에서 비판받을 소지는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어쨌든 목표로 지향하는 점은 첫째는 민주주의와 평화 이걸 근본적인 목표로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에 호남이 어쨌든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차별을 많이 받았으니 전국적으로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거의 호남 정치가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받다 보니까 민주당이 그 지역에서는 그 야당 일당의 체제가 한 30-40년 이상 계속돼서 왔거든요. 거기에서 생기는 또 다른 모순점들이 있어요. 그런 점들을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호남 정치의 복원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키워드 안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본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호남만 그렇게 차별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진짜요? 네. 또 제주도 분들은 제주도 분들대로 제주도도 또 차별을 받았겠죠. 충청도 근데 분들은 충청도 분대로 강원도 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조금 반론을 할게요. 아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까도 저기 대답을 안 하셨어요. 알겠지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럼 이거를 충청도까지는 충청 천안까지는 일단 전철이 다닙니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땅값 보셔요. 거의 땅값이 경기도 땅값하고 똑같아요. 거기는. 뭐 아무도 불만 없이요. 네. 그래서 충청도 분들이 차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얘기를 듣는 충청도 분들은 조금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주도나 강원도 차별은 그거는 어느 정도 말이 된다.
특히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게 적접 지역이고 또 산속이고 인구도 사실은 전국 인구의 한 2% 정도, 3%가 안 될 거예요. 한 그 정도 되다 보니까 그건 또 인정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제주도는 그나마 최근에 한 10년간 제주도 특별자치법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자치권이 부여가 돼 있고 그나마 또 예산에 네, 있어서 네. 또 신경 쓰는 측면들이 예. 있어요. 강원 정당도 없고 제주 정당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예요. 그런 점에서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호남 정당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시대 정신에 맞느냐.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호남 정당을 만드는 것을 목표라고 너무 그냥 못을 박아버리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저희들의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의 현실적인 모습이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민주화 평화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그다음에 특정 야당이 특정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어떤 독식함으로 생기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네. 이런 것들을 이념으로 삼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네. 전국 정당이고 국가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다만 현실적인 거점과 출발지가 호남이다. 그거 가지고 니들이 좀 부족하지 않냐? 부족하다는 비판은 받겠어요. 근데 니들의 목적이 오로지 호남만의 번성을 위해서 호남만을 목표로 해서 출발한 거냐? 그건 잘못된 인식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 안 했죠. 그런 뉘앙스로 담아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틀리신 거예요. 자, 의원님, 그 조금 가라앉으세요. 네, 네. 이렇게 네. 요정답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왜 그렇게 흥분을 아니 하시고 흥분이 그러세요? 아니고 정확하게 짚어드려야 돼요. 아니, 이거는 그리고 저는 제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유권자로서 그 주민에 대한 예의와 자존심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그런 점에서 과연 정당에 있어서 어느 지역에 이것을 강조하는 정당 그리고 우리가 저도 정치해봤지만 제일 그 정당에 대해서 사실은 수모스러운 말이 불임 정당이란 얘기예요. 대선 후보가 누가 나옵니까 지금? 모르죠. 근데 지금부터 아니 근데 그거를 지금 네. 가령 안유당도 네. 그럼 차기 대선 후보가 안철수나 유승민 둘 중에 하나 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장담을 합니까? 그렇지만 자 지금 현재 민주당 안에서 그러면 대선 후보가 추미애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이죠. 저희 국민의당 아니 이제 국민의당이 아니지 민주평화당. 근데 요건 편집해 주세요. 편집이 안 돼요. 편집 안 돼 이거. 아니 그래도 편집이 안 돼. 이런 거 편집 안 하면 뭘 편집해? 그래가지고. 이거 편집해야 돼. 이거. 그래서요. 아니 그래서 네. 아니, 조만간 이제 저희도 전당대회 치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가버넌스가 나오고 당내 새로운 뉴 리더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 네. 그 2년 전까지 대통령 네.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어느 순간에 횃불처럼 나타나서 혜성처럼 밤하늘을 뚫고 가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후보가 되고도 중간에 저 후보 끌어내려야 된다고 얼마만큼 시끄러웠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그거는, 네. 지금 네. 너희 새로 생기는 민주평화당 내에 대선 후보감이 누가 있느냐 네. 도대체 똑똑한 놈이 누가 있느냐라고 네. 얘기를 하시면 네. 저희 당의 네. 창당 발기를 하고 있는 네. 의원이나 구성원들에 대한 네. 대단히 모욕적인 표현이다라고 글쎄 그게 왜 말씀드릴게요. 모욕적이에요? 저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네. 있어서 아니,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네, 제 얘기는 김경희 의원이 뭐냐면 얘기를 장하게 하지 말고 네. 대선 후보 내가 될 거 이렇게 얘기하면 뭘 그러게. 있다고 얘기를 해. 아니 나하고 이용정 경선에서 한 명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안 돼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평화요정 김경진 의원입니다. 과거 검찰 출신으로서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검찰 내부에 성추행 폭로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예,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의 소신 발언이 지금 법조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분이 과거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다가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고요. 2010년 10월에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법무부의 간부였던 안모 검사인데 이제 이름이 밝혀졌죠. 다 알죠. 태근 검사라고 이분한테 이제 지금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당시에 이제 소속청 간부가 사과를 했을 뿐 당사자의 사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가해자는 뭐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는데 오히려 피해자인 자신은 불이익을 봤다라는 겁니다. 인사상. 2014년 사무감사에서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은 뒤에 2015년에 지방으로 발령이 났고요. 안태근 검사가 인사조치 배후에 있다라고 이제 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감찰을 시작을 했는데 이걸 덮었던 게 누구냐?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가 소문을 듣고 알아보니까 금방 특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을 찾아가가지고 이걸 갖다 사회적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서지현 검사가 안 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고 불러다 놓고 왜 들쑤시느냐 등을 뚝뚝 치면서 이건 격려지 성추행이 아니야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검찰이라는 초엘리트 조직에서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꼭 이 검찰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내노라 하는 직업군에서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저는 일어나는 거를 보았고 들었고 또 어떤 점에서는 제가 경험한 적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오히려 그런 초엘리트 조직일수록 뭐라고 할까요?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고 아주 완전 범죄화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성들에게 뭐 유리천장이라는 말을 쓰게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요. 첫 번째 여성 검사가 이만큼 신문에 났던 걸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어떤 남성성이 굉장히 강하고 지배적인 직장에서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저는 수도 없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아까 그야말로 본인이 겪은 거를 그대로 얘기한 걸 보면서 정말 처참하고 처절했어요. 근데 어떻게 느꼈냐면 내가 7년 뒤에 이거를 꼭 문제를 삼아갖고 언젠간 갚아주겠다 이게 아니라 네네. 너무나 고통이 차곡차곡 쌓이고 또 그 고통 속에서 자기가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그냥 토해져 나온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충격을 받았던 게 검사잖아요. 그 성희롱이든 뭐 성추행이든 성폭행이든 하는 놈 잡아다가 기소하는 게 검사인데 결국 여자라는 거예요. 저희 때까지만 해도 여검사들을 굉장히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보호해주고 좀 특혜해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여검사들을 지방 발령도 안 냈어요. 여검사들 남방 한계선이 어디였냐면 수원이었어요. 초기에는 수원 이남으로는 안 내려보냈어요. 네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대전이 뚫리고 그다음에 이제 창원, 전주, 광주가 뚫리고 그러다가 저 밑에 통영까지 가게 된 거예요. 불의를 보면 못 찾는 우리 봉사님, 이 가해자로 지목된 그 문제 검사는 어떤 인물입니까? 꽤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 서울대 85학번으로 입학했고 바로 위에 84학번에 우병우가 있었고 대학교 3학년 때 사법고 실패했습니다. 3학년 때요? 네, 연수원 20기절, 그러니까 소년 급제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 내에서 에이스라고 하는데 또 그 한 해 전에 소년 급제한 우병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병우 라인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가장 에이스들이 가는 특수부, 금조 이제 이런 데를 쭉 거쳤는데 언제 유명세를 탔냐면 2016년에 우병우 그 민정수석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그 처가 정강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검찰국장입니다. 검찰 그때 당시 검찰국장은 뭐냐면 검찰 내부에서 이른바 이제 빅 아이죠 여기가. 검찰 내부에서 무슨 수사가 진행이 되고 어느 정치적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에 정보가 총취합되어 있는데 자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이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4개월 동안 1000번 정도 통화를 합니다. 네. 그러게 되면 하루에 뭐 20-30번씩 통화를 하는 거예요. 통화 시간도 길고. 그 나중에 문제가 돼갖고 왜 통화했냐 그랬더니 안부 전화했습니다. 국민들이 사귀나 봐. 국민들이 둘이 브로맨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 또 이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가 폭발하고 있을 때 법무부하고 검찰이 그 와중에 술을 마시면서 돈봉투 사건이 있었잖아요. 서로 주고받았던. 그렇죠, 예. 돈봉투 사건의 주역이죠. 법무부 쪽 주역입니다. 주역이고. 검찰국장은 검찰 내에서 빅4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 공안부장, 대검 중수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하는데 검찰국장이 검찰 인사건 때문에 그렇죠. 이 두 분 있잖아요. 문제가 된 이 두 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성추행에 관해서는 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두 번째 인사에 개입한 적은 없다. 잡아떼는 거죠. 최규희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뭐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적 없다라고 하는데 이문정 검사가 하는 얘기가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와가지고 툭툭 치고 이건 격려지 성추행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 뭐 꾸며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또 그분이 또 그런 얘기를 꾸며낼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지금 보면은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반성이나 사과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지현 검사가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이 안택은 이분이 교회 가서 간증을 하는 걸 본 거예요. 자기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왜 용서를 갖다 하나님한테 받아. 서지현 검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안모 검사가 술이 떡이 되도록 취해가지고 사실은 인사불성 상태에서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거는 그것대로 문제지만 사실은 그건 빙산의 일각이고 서지현 검사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그거를 항의를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사건을 잘못 처리했다고 지적을 당했다. 그 지적을 기초로 해서 검찰청장
경고가 날라왔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검찰청장 경고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인사해서 물을 먹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사무감사에 집중적으로 지적을 당하게 된 부분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네. 사실은 만약에 그 관련성이 있다면 이건 집단적인 은폐고 이지매거든요. 사실 이건 조직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그 부분이다. 전담 조사반이 제대로 조사해야 될 핵심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성들이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유가 뭐냐면 가정이라는 매우 폐쇄된 그리고 개별적인 공간에서 그 폭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검찰이라는 상명하복에 매우 폐쇄적이고 아주 독점적이고 정말 특수한 조직 안에서 이루어진 점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마초 문화가 심한 곳 가운데 하나가 검찰입니다. 쉽게 말해서 위계 질서가 심한 곳. 그렇죠. 이런 조직일수록 마초 문화가 심한 곳인데 이제 현직 검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파장이 크고 저는 이 파장이 상당히 커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선 뭐 근로한 사람들 이런 피해자들이 이야기한 경우는 파장이 크지 않았습니다. 다반수 일어난 일이었죠. 그런데 사회적 저명 인사, 특히 이제 미국 같은 의회에서 이렇게 터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현재 검사 터뜨렸기 때문에 아마 미투 문제가 한국 속에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몇몇 누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모든 우리 대한민국 고위 조직 또는 이 공장에서 일어났던 성폭행이라든가 성추행 이런 것까지 한번 통째로 우리 대한민국이 미투를 한번 외쳐야 될 사건이 아닌가. 이거는 남성들도 미투를 외쳐야 될 사건이다. 왜? 나의 누이, 나의 여동생, 나의 아내, 나의 여자친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8년 만에 털어놓은 거거든요. 8년 동안 이제 우리도 진짜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이 사실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심정을 솔직히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다만 공감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불이익을 당하고 그랬을 때 이 8년 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을 때의 심정.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을 무조건 여성적 관점에서 난 사안을 바라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른바 피해자 중심주의고, 그러니까 그 많은 경우에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이거 8년 전 일이 같다. 왜 꺼내는 거야? 뭔가 배경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일을 당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겉으로 얘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 트라우마다라는 게 끝없이 남아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거든요. 검사들이 또 술 마셨다면 되게 세게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이 보셨는데 그때 다른 검사들은 그거를 술김에라고 이야기하는 이 문화도 문제 아닙니까? 문제죠. 이제 스스로 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붓을 든 무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펜으로서는 우리는 무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내지는 범죄자와 싸움을 하는데 창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펜으로 싸운다. 굉장히 군기가 세고 엄격한 분위기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성폭력이 용인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음주가 좀 과도해요. 음주가 과도하고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면 항상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젊은 여성들, 여성성이 이게 인적 조직으로 들어오면 문화의 어떤 흐름이나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바뀌는 거예요, 보면. 근데 제일 핵심은 이거는 진짜로 이 안태근이 그 편집해 주세요. 하지 마. 해줘. 안태근 이제 검사장이. 어쨌든 법무부에서 진짜로 어떤 이유든 간에 죽여야겠다고 맘만 먹으면 이게 완전히 그냥 난도질해서 죽여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권력의 핵심이라고 하는 검사들마저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여검사가 쓴 글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본인이 백없는 검사 하나 날려버는 건 문제도 아니다. 그런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조직이. 그건 부도덕한 조직이고. 그런데 이제 검찰은 조직이 기본적인 속성이 우리끼리 또 폐쇄적인 것.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일도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자, 과연 재수사를 통해서 어떤 잘잘못이 나왔어요. 그럼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데요. 일단 강제추행죄는 2013년 이전까지 추행을 당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했어야 됐어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빌미로 해서 특수한 형태의 어떤 불법적인 감찰을 지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라는 부분만 지금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밝혀진다면 처벌이 가능하고 안 밝혀진다면 처벌 불가능하고 옷을 벗었기 때문에 감찰도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 지금 조희진 청장의 법적 지위는
법무부 검찰 내부의 내부 감찰이에요, 현재는. 내부 감찰.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2012년 이전은 성추행범 친고죄입니다. 고소고발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2012년서부터는 친고죄가 아니라 성추행도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 성추행은 감찰까지는 할 수 있지만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구조는 없어요. 자, 이런 건 같은 경우는 문물검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감찰 이후에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되는 겁니다. 특임검사를 도입하는 그때부터는 수사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수사로 들어가야지 옷을 벗긴 안택은 전 검찰국장도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조희준 청장이 여성 청장이에요. 여성이에요. 여성 검사고 검찰총장으로도 그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지난번에 올랐었죠. 네. 그런데 저는 조희준 청장을 믿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검사인 거죠. 검찰의 몸을 담고 있는 여성 청장을 이 사건에 배당한 것 자체가 물론 여러 가지 목적과 배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본인에게는 굉장한 족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문무일총장이 검사들이 아니라 심리 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여성 문제 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범죄 성폭력 문제 전문가 저는 외부에서 이거를 조사할 때 이것이 제대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조희진 청장도 현직 검사로서 혹은 한 여성으로서 굉장히 지금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조희진 검사장을 이렇게 지명을 한 거는 필요하면 곧바로 특임검사 지명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희진 검사장한테 상당 정도 재량을 준 것은 맞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전 작가님 말씀대로 조희진 검사장도 어쨌든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검사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조직에 대한 애정이 있고. 있겠죠. 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된 고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실은 본인의 양심과 공직자로서의 자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자, 이 사건이 또 다른 의미의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되기 위해서는 마무리가 중요할 텐데 이럴 때 공수처가 필요한 건 아닐까 싶은데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또 자꾸 공수처로 가게 되면 또 정치 문제화한다는 이런 아니요, 진 교수님,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저도 생각이 달라요. 네. 일단 공수처는 별도의 독립조직이거든요. 네. 그리고 공수처에 한 번 가면 최소한 거기 있는 검사나 처장이나 수사관들이 5년 내지 10년 동안 그곳에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이쪽 검찰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이쪽 공수처에서 이쪽 검찰을 치는 데는 사실 5년, 1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거기서 한 곳에 묶여 있으면 조직이 달라지기 때문에 잡아넣는데 문제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성추행을 하면은 고발하거나 고소를 하게 되면 어차피 경찰에서 수사받고 검찰이 기소당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렇게 외친들 결국은 나는 꽃뱀 취급밖에 못 받는다. 그쵸. 이런 상황이잖아요. 즉 징벌에 대해서 공정함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공수처가 생기면은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할 수 있다. 이런 징벌 기구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공수처에다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수처에 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했으면은 그 당연히 그냥 신문에서 그러니까 나고 기존에 이래가지고 공수처가 생기기 전에는 가령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중간에 검찰 내부에 누군가 다른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법무부의 고위직 검사라면 사실은 이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가 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요. 공수처가 생기면 경찰이 가령 검찰 내부 문제에 대해 수사를 했다. 이때 경찰이 사실은 이쪽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된다면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별도 기관이니까. 그런 점에서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서지현 검사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제2, 제3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용기를 낸 거거든요. 그럼 시스템의 개혁이 뒤따라줘야 돼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정말 검찰 내부에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1, 2%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검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현장의 검사들은 공수처에 있어도 수사하고 자기들 생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다만 정치적 바운드가 되어 있는 검사들이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좀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컨센서스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최규열 의원까지 있는데 이제 공수처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제 사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찰만큼 검찰 권력이 센 데가 없습니다. 압도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을 분산시키는 분명히 필요하고 특히 이제
현재 여러 차례 보면서 검찰이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대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뭐 공수처는 현 상황에서 이제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이제 공수처를 만들 때 또 다른 권력기관을 들어가지고 또 다른 그 내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에 계실 때 우병우 수석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게 정말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뭐 일에 있어서 뭐하다. 뭐 이런 평은 자자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검찰 내부에 있을 때도 지독하다라는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병우한테 걸리면 살아남지 못한다. 징역 8년 구형이 벌어졌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량에 대해서. 8년 구형했으면 제 예상컨대 한 5년 내지 6년형 정도 선고될 것 같아요.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김기춘 실장 선고받은 내용,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상되는 형량, 네. 또 본인이 주도적으로 내부에서 했던 역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큰 형량은 아니라고 봐야죠. 근데 그 8년 구형이 지나치다라고 우병우 전 수석은 얘기하고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정치 보복 아니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교도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누구나 본인이 자기가 가해를 한 부분은 조그맣게 인식을 하고 자기가 피해를 입은 부분은 사실은 130, 150 이렇게 과도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고 보고 그걸 탓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생각보다는 8년이 좀 세게 나온 것 같긴 해요. 저는 한 5, 6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병우 수석한테 고마운 점도 있죠. 왜냐하면 우병우로부터 모든 것이 발단이 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도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특히 공직자로서의 역할에 비해서 이렇게 볼 때 과연 그거를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설사 정치보복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자는 저는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직권 남용하고 이제 위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으로 보통 불러지는 구형량하고 내려진 선고량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높게 나오긴 한 건데 네, 문제는 뭐냐면 사안 자체라는 거죠. 이게 그냥 일반적인 직권 남용이고 일반적인 위증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한 그런 사안이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위중하게 본 것 같고 김기춘 씨가 구형이 아마 7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사실 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8년 정도 받는 건 당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만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은 그렇죠. 이렇게까지 온 국민이 참담해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여기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이 재판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2개 정도, 하나 내지 2개 정도 재판이 진행된다고 본인은 보고 공격적 디펜스를 좀 한 것 같이 보이고 그럼 검찰은 왜 8년을 했냐. 죽었다 깨어나도 집행유예는 없다라고 하는 검찰의 의지 같아요. 그러니까 반만 딱 쳐도 4년이거든요. 집행유예가 이제 3년서부터니까 검찰의 의지는 여기는 실형을 때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거기 때문에 저는 8년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본인도 자기가 한 행위를 알기 때문에 과하진 않지만 이제 앞으로 있을 재판 때문에 좀 정치적으로 선언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요새 집안 분위기가 쉽지 않으신 상황에서 오늘 나와서 뭐 여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네,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앞으로 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게 보면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소처럼 앞만 보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것 외에 나머지 일은 하늘의 뜻이고 운명의 경로고요. 그냥 사람은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냥 시간을 잘 지키면서 가면 최선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 요정, 평화 요정 김경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